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죽습니다. 문제는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이 남겨진다는 점입니다. 유산 때문에 피를 보는 형제 휴대폰 하나 열지 못해, 영정 사진도 못 구하는 가족 마지막 인사를 듣지 못해 평생 후회하며 우는 자식까지 꼭 정리하지 않은 삶의 끝은 지옥보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떠나는 사람이 꼭 정리해야 할 5가지가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영상이 끝난 후 여러분들의 경험담과 생각을 댓글에 적어주시어 서로 소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안녕. 그리고 죽기 전 반드시 정리해야 할 5가지 중 첫 번째는 장례 방식에 대한 결정입니다. 죽음을 마주하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한 번뿐입니다. 네. 그런데 그 단 한 번의 마지막 장면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네. 그리고 가족들이 혼란 속에서 눈물도 제대로 흘리지 못한 채 비용 견적서를 넘기며 장례식장 직원에게 이끌리듯 끌려다니는 현실은 상상 이상으로 잔인합니다. 화장할까요? 매장할까요? 라는 질문이 그토록 무겁고, 그리고 피비린내 나게 들릴 줄은 누구도 살아있을 땐 몰랐을 것입니다. 장례 방식은 단순히 화장과 매장 중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시신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 마지막 인사를 할 것인지, 누구를 초대하고 어떤 형식으로 진행할 것인지까지 모두 포함된 인생의 최종 연출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선택을 본인이 미리 정리해 두지 않으면 남겨진 가족들은 엄청난 스트레스와 갈등, 심지어 재산 분쟁까지 겪게 됩니다. 우리 어머니는 절대 화장은 싫어하셨어 라며 자식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형제들 중 한 명이 독단적으로 장례를 치른 후 다른 형제들이 뒤늦게 찾아와 따지며 법적 다툼으로 번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장례 방식의 결정이 늦어지면 장례 준비 과정 전체가 지연되며 병원 안치실 사용료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그리고 급히 결정된 화장 절차로 인해 고인의 마지막 얼굴도 보지 못하고 유골함만 덩그러니 남는 일도 허다합니다. 그리고 게다가 요즘 장례 비용은 하루하루가 다르게 올라가고 있어 아무런 준비 없이 맞닥뜨린 장례는 최소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도 예상치 못한 지출을 초래합니다. 장례 업체의 과도한 옵션 제한에 속아 필요 없는 서비스까지 덜컥 신청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미리 본인의 장례 방식에 대한 의사를 문서로 남기고 가족들에게 그 내용을 분명히 전달해 두는 것은 사랑의 마지막 표현입니다. 장례식장 위치, 화장 여부 예배나 불교식 의식 선택, 꽃 장식 여부, 납골당 위치까지 세세하게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생전 장례 컨설팅을 통해 본인의 마지막 모습을 설계하는 생전 장례 계획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준비를 넘어서 삶을 정리하고 남겨진 사람들에게 고통이 아닌 위로를 주기 위한 아주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한 할아버지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분은 평생을 무뚝뚝하게 살아온 탓에 가족들과 특별한 감정을 나눈 기억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죽음만큼은 조용히 그리고 멋지게 떠나고 싶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미리 장례 업체에 연락해 자신이 원하는 장례 방식 유골을 뿌릴 장소, 마지막에 틀어줄 음악까지 모두 정리해 놓았습니다. 장례식 날 가족들은 작은 종이함에 담긴 지침서를 받아들었습니다. 모두 웃으며 보내주세요. 나는 이 음악을 들으며 편히 떠나고 싶습니다. 그 순간 그동안 무심하던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는지, 그 알게 된 가족들은 펑펑 울면서도 웃으며 장례를 치룰 수 있었습니다. 유골은 그가 자주 산책하던 강가에 뿌려졌고 그의 마지막 음악은 봄 햇살 속에 잔잔히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떠나는 방식 하나 바꿨을 뿐인데 아버지를 다시 사랑하게 되었어요라고. 말한 아들의 눈빛은 그날의 모든 장면을 말없이 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가족 간의 갈등 정리입니다. 죽음보다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남겨진 가족들이 서로를 원망하며
평생 등을 돌리는 일입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또 다른 감정의 살인을 부르기도 합니다. 엄마는 형한테만 잘했잖아. 아버지 병원비 다 내가 냈는데 왜 상속은 똑같이 해? 이런 말들이 상속장 앞에서, 병원 복도에서, 심지어 빈소 한쪽 구석에서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어버리는 끔찍한 현실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순간입니다. 가족 간의 갈등은 아무런 예고 없이, 그리고 믿기 어려운 방식으로 터집니다. 그리고 평소 사이좋던 형제가 유산 앞에서 서류를 들이밀며 변호사를 부르고 자식들끼리 병간호 책임을 미루며 싸우는 모습은 생각보다 흔한 일입니다. 아버지가 널 더 예뻐했잖아. 너는 늦게 들어와서 그리고 고생도 안 했잖아 하는 감정의 찌꺼기들이 죽음을 기점으로 폭발합니다. 문제는 이 갈등이 단 한 번의 언쟁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 번 틀어진 가족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냉랭해지고 결국 장례가 끝난 후에도 서로 연락을 끊고 얼굴조차 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생전의 갈등을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솔직하게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고 미안한 사람에게는 사과하고 고마운 사람에게는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너무 멀어지기 전에 마음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족 회의를 통해 서로의 감정을 꺼내놓고 조율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자식들에게 재산 분배 방식이나 돌봄 부담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말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아서 하겠지라는 생각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부르는 초대장일 뿐입니다. 실제로 유산이 별로 없어도 싸움은 벌어집니다. 부모가 누구에게 더 많이 줬다는 감정적 불균형이 문제의 뿌리입니다. 특히 자식이 여럿일 경우 상속뿐 아니라 돌봄과 간병, 심지어 장례식장 음식값 부담까지도 싸움의 씨앗이 됩니다. 형제 중 한 명이 희생을 감수했을 때 그 노력을 다른 형제가 인정하지 않으면 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됩니다. 그리고 결국 살아있을 때 각자의 입장을 조율하고 불씨를 꺼두는 것이 무엇보다 현명한 선택입니다. 어느 할머니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세 자녀를 둔 이 할머니는 자식들이 나이 들수록 서로 말도 하지 않고 냉랭하게 지내는 것을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큰딸과 막내 아들이 재산 문제로 수년간 말조차 안 한 상황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저는 가족을 모두 불러서 솔직한 가족 회의를 열기로 한 것입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나는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지만 내가 떠나고 너희 셋이 싸우는 건 보고 싶지 않다. 각자 잘못한 일이 있다면 지금 털고 가자. 그날 처음엔 냉랭하던 분위기가 눈물과 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큰딸은 오래 묵은 서운함을 털어놓았고 막내 아들은 자신의 무심함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가족은 그날 이후 명절마다 모이는 관계로 회복되었습니다. 이후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장례식장은 울음보다 웃음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등을 토닥이며 엄마가 마지막에 우리를 살렸어라고 말하는 자식들의 모습은 갈등을 정리한 한 사람의 용기에서 비롯된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을 때 바로 지금이 가족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세 번째는 용서를 구할 사람에게 사과 편지입니다. 죽음은 모든 걸 끝내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끝내지 못한 것들이 가장 오래 남습니다. 마음속 깊이 감춰둔 죄책감, 말하지 못한 미안함, 돌이킬 수 없는 행동들이 죽은 뒤에도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살아있을 때 사과하지 못하면 그 후에는 무덤 속까지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때 내가 사과했더라면 지금 이토록 괴롭진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은 죽음보다 더 차가운 통증입니다. 마지막 순간에야 비로소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상처를 준 기억은 사라지지 않고 상처를 줬던 사람의 얼굴이 눈앞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사과 편지는 단순한 말의 나열이 아닙니다. 삶 전체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가장 인간적인 절교입니다.
삶, 그리고 진심 어린 편지 한 장이 30년간 깨진 관계를 되돌릴 수 있고 평생 얽힌 오해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이 다가올 때까지 그 편지를 쓰지 않습니다.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은 입을 열 수 없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때야 깨달아도 너무 늦은 것입니다. 가장 큰 후회는 말하지 않은 미안함입니다. 마음 한편에 늘 걸려있던 그 한 사람 한 사건을 끌어안은 새 떠나는 것은 너무도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죽기 직전에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있을까를 가장 많이 떠올린다고 합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은 차에 세상을 떠나면 그 미안함은 남겨진 사람에게로 옮겨갑니다. 왜 진작 말을 하지 않았느냐는 후회와 함께 그 사람의 인생에도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사과 편지는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쓰는 순간 그 사람과의 기억이 대사를 안 하고 내 실수와 부족함이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진심이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열쇠가 됩니다. 사과는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해방시키는 행위입니다. 내가 준 상처를 인정하고 그 감정을 존중하는 순간부터 새로운 치유가 시작됩니다. 생전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용서를 구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편지는 종이 위의 말이 아니라 마음의 빚을 덜어내는 강력한 고백입니다. 어느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는 젊은 시절 사업 실패로 인해 친구에게 그에게 빚을 남겼고 그 후 연락을 끊고 수십 년간 외면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 자신이 가장 후회하는 일로 그 친구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너무나도 큰 상처를 줬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사라져서 당신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늦었지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부디 이 편지가 당신 인생의 고통이 아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우연히 그 친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친구는 여전히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고 편지를 읽고 나서 곧장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나는 이미 오래전에 용서했어. 넌 항상 내 친구였어. 이 말에 노인은 눈물을 쏟으며 그토록 무겁게 안고 살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병실은 마치 인생의 회복실처럼 따뜻한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는 편안한 얼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용서받은 사람의 얼굴은 그렇게 평화롭고 아름답습니다. 네 번째는 디지털 자산의 비밀번호 정리입니다. 그리고 죽고 나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디지털, 세상을 너무 가볍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한 대, 노트북 한 대, 이메일 계정 하나가 남겨진 가족들에게는 열리지 않는 지옥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인의 휴대폰은 마치 보물 상자처럼 닫혀 있고 그 안에는 사진, 영상, 금융정보, 소셜 미디어 계정, 심지어 가상화폐 지갑까지 잠겨 있습니다. 그 문을 여는 단 한 줄 비밀번호 하나가 남아있지 않다면 모든 정보는 영원히 암흑 속에 묻히고 맙니다. 네, 요즘은 대부분의 중요한 정보가 온라인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병원 진료 기록도, 은행 이체 내역도, 각종 서류도 클라우드 속에 있고 SNS와 메신저에는 고인의 생전 기록이 가득합니다. 네, 하지만 정작 그 계정의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본인만 알고 떠나버린 비밀번호는 남은 가족에게는 상실을 넘는 또 다른 절망을 안깁니다. 그리고 슬퍼할 시간조차 없이 계정을 열기 위해 원과 치도를 하며 밤을 새우고 결국 이 계정은 복구가 불가능합니다라는 문구를 마주하는 순간 유산은 물론 기억조차 사라져버리는 참혹한 현실을 맞이합니다. 가상화폐, 계정은 특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비밀번호 없이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자산이 단지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영원히 사라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가족들은 그 존재조차 몰라 수십 년 동안 묻혀 있거나 결국 국가기속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디지털 금고가 있다는 사실조차 말하지 않고 떠나는 것은 사랑하는 이들에게 디지털 미러를 남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를 정리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목록을 만들어 종이에 송글씨로 적어 보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안전한 장소, 예를 들어 금고나 유언장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클라우드나 USB에 암호화하여 저장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 경우에도 접근 방법을 함께 남겨야 합니다. 그리고 무턱대고 저장만 해놓고 열쇠를 숨기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계정별로 어떤 정보가 담겨 있는지 간단한 설명도 덧붙이면 훨씬 유용합니다. 남은 사람들에게는 그 한 줄 설명이 중요한 힌트가 됩니다.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평소 스마트폰을 잘 다루는 노인으로 사진 찍는 것이 취미였습니다. 손자와 함께 여행한 사진, 아내와의 마지막 생일, 사진병원 치료 과정까지 수천 장의 사진과 영상이 휴대폰에 저장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고 결국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족들은 그의 스마트폰을 열려고 했지만 비밀번호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몇 번의 시도 끝에 휴대폰은 연구 잠금 상태가 되었고 그가 남긴 모든 추억은 그 속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반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례 후 유품을 정리하던 중 책장 사이에 끼워진 작은 수첩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수첩에는 내 디지털 유산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고 주요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그리고 어떤 사진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메모까지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마치 보물을 찾은 듯 수첩을 들고 환호했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자마자 수천 장의 사진과 영상이 대사를 낳습니다. 그리고 특히 손자와 함께 찍은 영상 중 할아버지가 이 사진들은 너를 위한 거야. 꼭 기억해줘라고 말하는 장면은 모두를 울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첩 하나 덕분에 가족들은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을 수 있었고 디지털 유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느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남길 수 있는 유산은 돈이 아니라 기억이며 연결입니다. 그 연결의 열쇠는 바로 비밀번호입니다. 네, 5번째는 유산 분배 방식 정리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돈 앞에서 시작되는 전쟁입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가족의 행복이 아니라 파멸의 도화선이 되는 상황은 생각보다 자주 벌어집니다. 그리고 유언 한 장 없이 떠난 부모의 집 앞에 자식들이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나는 모습은 더 이상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엄마가 생전에 나한테 그렇게 말했었다. 아버지가 이 집은 내 거라고 했다는 말들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오로지 종이 한 장, 명확한 유언장이 없다는 사실이 모든 혼돈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유산 분배를 정리하지 않으면 그 파장은 상상 이상입니다. 가족 간 소송은 물론 상속세 폭탄 상가, 점유 분쟁, 부동산 강제 매각 등 물질적인 손해는 물론이고 관계까지 완전히 파괴됩니다. 특히 상속인은 많고 유산은 한정되어 있을 때 갈등은 더 치열하게 터져 나옵니다. 형제 자매가 법정에서 서로를 향해 적처럼 서 있는 장면은 너무도 잔인하며 그 순간 부모가 평생 지켜온 가족이라는 이름은 무참히 찢겨집니다. 가장 큰 문제는 불공평한 분배에 대한 감정적 갈등입니다. 누구는 돈을 받아가고 누구는 간병만 했다는 불만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하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생전에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이유를 설명해 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재산이 많지 않아도 싸움은 벌어지고 오히려 작을수록 더 치열하게 다투어입니다. 유산 분배는 단순히 액수를 나누는 일이 아니라 가족 간 감정의 균형을 조율하는 작업입니다.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불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자필, 유언, 공정증서, 유언 등의 절차를 지켜야 하며 내용에는 누가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받을 것인지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정 자식에게 더 많이 줄 경우 왜 그렇게 했는지의 사유도 덧붙여야 나중에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상속세를 고려한 자산의 분할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작정 나눴다가는 남은 가족들이 엄청난 세금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 할머니의 사례입니다. 이 할머니는 평생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세 자녀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한 자식은 서울에서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고 다른 둘은 평범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둘째 딸은 몇 년간 어머니를 간병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머니는 유언장을 작성하며 이 가게 건물은 둘째에게 넘기겠다고 썼고 그 이유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내 손발이 되어 나를 돌봐줬다. 그 정성을 나는 돈으로라도 보답하고 싶다. 할머니는 가족 모두를 모아 그 유언장을 직접 읽어 주었습니다. 처음엔 정적이 흘렀지만 곧 장남이 말했습니다. 나는 어머니 뜻을 존중합니다. 네, 저도 제 몫은 충분하니까요. 그 순간 막내가 웃으며 그래, 엄마 고생했어. 이게 맞는 거지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할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너희들이 이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떠나기 전에 가족의 갈등을 막았고 그 결정 덕분에 자식들은 지금도 명절마다 모여 웃으며 어머니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유산은 돈이 아니라 사랑과 정의의 균형입니다. 생전에 그것을 정리하는 용기야말로 남은 이들을 위한 마지막 배려입니다. 누구에게 얼마나 줄 것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하기로 했는지를 미리 말해주는 따뜻한 설명입니다. 네, 그것이 상속을 넘어 유산이 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피할 수 없지만 남겨질 혼란은 미리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단 한 줄의 사과 편지, 하나의 비밀번호, 명확한 유언 한 장이 누군가의 인생을 지옥에서 건져냅니다. 준비 없는 죽음은 파멸을 낳고 준비된 죽음은 사랑을 남깁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에 정리해야 할 5가지. 그것은 내 삶의 마지막 책임이자 사랑의 유산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